자, 안녕하세요. 네, 문제를 다 잘 풀어보셨나요? 네. 자, 모의고사 1회를 좀 시작할 텐데, 작년하고 좀 달리, 원래 시험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실? 합의가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이야기고, 많이 불편하시면은 왜 식사하고 이런데 불편하신가요? 괜찮은가요? 그냥 해도 되나요? 예, 그냥, 하도록 합시다. 하도록 하고. 풀어보셨겠지만, 1회 문제는 작년 기출문제, 작년 시험의 유형하고, 다음에, 제가 체감하는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1회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체감하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감하는 난이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자, 모의고사 아마 다음 주 되면은 제가 채점을 해서 성적을 드리고 할 텐데, 성적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마십시오. 모의고사도 그냥 여러분들 지금 부족한 게 뭐고, 다음에 보충할 게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매년 8회를 했었는데 시험이 좀 당겨지면서 8회를 하게 되면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홀로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한 주를 줄였습니다. 한 회차를 줄였기 때문에 8회 하나, 7회 하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한 해 더 한다고 더 넣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거 까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제가 해설서를 보시면, 지금 나눠드린 해설서를 보시면, 해설서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배경 지식, 그러니까 해당 문제에 대한 답과 배경 지식이 있고, 다음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데를 보시면 기출 영역과 기출되어 있는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이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출 영역을 2014학년도 이전 거, 그러니까 이전 객관식 시험, 2차 논술 시험하고 위에 서답형 시험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다음에 시험 제도 바뀐 다음에 지금 치고 있는 나누어 가지고 어떤 영역에서 기출되었는지를 좀 구분을 했고, 관련 내용들, 그러니까 2013년도 이후의 기출 영역하고 이전의 영역 보시면은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출제가 된 부분도 있고 관련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4학년도 이전에는 출제되었는데 시험 제도 바뀌고 출제되지 않은 영역 혹은 전체적으로 출제되지 않은 영역 이런 식으로 아마 해설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기출 영역과 관련 어떤 내용의 이론들이 출제되었는지, 그리고 출제되지 않은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최소한입니다. 지금 제가 예시 답안에 요 해설서에 기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최소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요 영역 안에 있는 이론들을 확인을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거든요.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이전 기출의 주제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 다음에 미출제된 영역과 관련되어 있는 주제들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좀 확인을 하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시면, 그리고 여기 미출제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은 집중적으로 모의고사 문제를 낼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점점 여러분들의 점수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습을 잘하시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고 정리를 하시면은 요 기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적에 너무 연연을 하지 마세요. 이게 실제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성적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럴 일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와 답안을 외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체로 외우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안 나오죠?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제 지금 윤리과 이 학원 노량진 학원에 윤리과 선생님 몇 분 계시지도 않고 강의를 하시는 분이 않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지고 들어가서 그 확인을 다 하고 문제를 냅니다. 문제를 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 그 2형에 수렴됩니다. 여기 수렴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위 학원가에서 이야기하는 적중이라는 걸 가장 많이 했던 데가 제가 강의했던 첫 해하고 둘째입니다. 출제자들이 저를 모를 때. 모를 때였습니다. 출제자들이. 그때는 그때 객관식인데 거의 선택지 문장이 똑같은 것들도 막 나왔습니다. 나오고 했는데 그 후로 안 나옵니다. 그 후로 나오지 않으니까 대신에 문제는 동일한 문제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출제 영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출제 영역은 제가 칸트를 냈다고 해서 칸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아리스토텔레스를 냈다고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주제로 해서 문제를 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문제를 보시고 다음에 관련 내용을 보시고 이론을 보시고 전체적으로 정리하신다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임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의고사를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아마 작년하고 달리 올해는 뭡니까? 답안지를 제가 다 가지고 복사를 작년까지는 이렇게 해서 복사본을 제가 가졌는데 올해는 그냥 답안지를 제가 통째로 다 들고 가도 되겠죠? 기억은 하시죠? 설마 몇 시간 안 됐는데 기억. 그리고 채점하실 때 기입형은 여러분들이 채점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나가실 때 이렇게 사무실에다가 여러분들 점수를 좀 내주시고 나가시면 되고, 기입형 채점을 하실 때는 그냥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답이라고 말씀드렸던 그것 이외에는 다 오답 처리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그냥 원칙으로 하고요. 원칙으로 하고, 거의 기입형 문제는 거의 원문에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원칙은 원문에 나와 있는 개념을 그대로 쓰는 걸로 하고, 물론 실제 시험에서 평가 채점을 할 때 일정 정도 이렇게 좀 자비를 두어서 그와 거의 유사한 개념을 써서 이렇게 정답 처리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그 개념을 정답으로 하고 나머지는 틀렸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해설서의 양이 많은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 이론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수업이면 좀 길게 하겠는데요. 자, 그리고 해설 시간은 일정하게 정해두지 않고 모의고사 다 해설이 끝나면 그냥 수업이 종료되는 걸로, 빨리 끝날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문제. 다음은 두 도덕 심리학자의 가상 대화입니다. 이를 읽고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도덕적 상황은 무엇이 정의로운지를 평가하는 딜레마 상황. 자, 도덕 딜레마 상황이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서 무엇이 옳고, 달리 이야기해서 무엇이 정의로운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도덕 딜레마 상황입니다. 그게 도덕 딜레마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누구죠? 도덕적 문제 상황을 도덕 딜레마 상황으로 보는 사람은 콜버그입니다. 그죠? 콜버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은 합리적 토론과 원리화된 추론을 한 도덕 원리에 따라 추론해서 이 상황에서 정의가 무엇이고 옳은 게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원리화돼, 그리고 각 단계마다 원리들은 다 다르죠? 6단계, 삼수준 6단계가 있고 각 단계마다 각각의 옳음과 정의에 대한 관념들이 존재하고, 이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각 단계마다 원리,
추론의 전제가 되고 있는 원리들을 각각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원리화된 추론을 통해 합의를 찾아 나갑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론 능력을 길러 스스로 도덕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도덕 교육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네요. 컬버그죠? 자,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전형적인 도덕적 상황은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위험, 공경에 빠져 있고 우리는 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과로의 상황이다 라고 하죠. 자, 어떤 상황입니까? 도덕 딜레마 상황이 아니고 도덕 문제 상황은 방관자 개입 상황입니다. 타인이 공경에 처해 있고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관자 개입 상황이 도덕 문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반응은 복잡한 추론을 한다거나 원리에 호소할 필요가 없이 정서적인 것이고 도덕적 정서인 공감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함으로써 도덕적 상황은 해결된다. 자, 요건 원리화된 추론을 통해 해결이 되고요. 컬버그는 이 도덕 문제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해결해야 되는 도덕적 딜레마 상황이고 이 상황은 원리에 따른 추론, 원리화된 추론을 통해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죠? 호프만이죠. 호프만은요. 도덕적 문제 상황은 방관자 개입 상황이고 이 방관자 개입 상황은 어떤 식으로 해요? 고통받고 있는 타인과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 공감하고 따라서 그 고통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해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도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또 차이점이 다르죠. 그러면 도덕 교육의 방향도 달라지겠죠. 콜버그 같은 경우는 이 도덕 문제를 이렇게 보고 이게 원리화된 추론의 방식으로 해결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도덕적인 사람이란 결국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고 이걸 잘할 수 있는 능력, 그것도 그 최상의 원리에 따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목표도 결국 도덕 판단력, 도덕적 추론 능력, 원리에 따른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는 게 도덕교육의 목표가 되겠죠. 반면에 호프만에게 도덕교육의 목표는요. 공감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겠죠. 그죠?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도덕교육의 목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도덕적 추론 능력이 아니라 공감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을 도덕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자, 콜버그와 그 도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호프만, 공감을 도덕의 기초로 삼고 있고 또 도덕교육의 방향으로 삼고 있고 하고 있는 호프만의 이론적 차이점을 대조시켜서 호프만의 입장을 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 예시 답안을 보시면 컬버그의 인지발달론과 호프만의 공감 이론의 차이라고 되어 있고 도덕성의 본질, 다음에 도덕적 문제 상황과 그것의 해결 방식, 다음에 도덕적 동기와 요인, 그리고 요 세 가지 논점에 따라 콜버그와 호프만의 입장을 좀 비교한 것인데 일단은 도덕성의 본질을 한번 봅시다. 도덕성이란 사회적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규정적 양식인 도덕 판단 능력,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정의에 관한 이성적 추론 능력, 즉 공정성으로서의 정의의 원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그 추론한 결과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능력, 이게 콜버그에게 있어서 도덕성입니다. 반면에 호프만에게 있어 도덕성의 본질은 정서죠. 도덕적 정서로서의 공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감이란 뭐죠? 이건 호프만의 정의 그대로인데요. 자기 자신보다 다른 어떤 사람의 상황에 보다 적합한 대리적인 정의적 반응. 이건 제3자인 다른 학자가 호프만의 공감을 정의한 게 아니라 호프만 스스로 공감에 대해 정의한 내용입니다. 하기 때문에 공감의 성격과 관련된 정의로는 가장 정확한 정의입니다. 호프만이 내린 정의이기 때문에요. 자, 어떤 단서에 의해 사람들의 정서, 감정 상태를 받아들이는 정서적 경험, 이게 그 도덕성의 본질이다 보고 있고, 도덕적 문제 상황의 성격하고 해결 방식은 방금 봤고 도덕적 동기화 요인은, 도덕적 동기화를 이야기하는 본질적 요인은요, 콜버그에게 자, 도덕적 행동을 유발하는 가장 근본적인 동기화 요소, 콜버그에게는 인지입니다. 정서는 부차적일 뿐이고, 자, 반면에 호프만에게는요,
우리 아마 호프만 기출 문제 중에 그 뜨거운 인지라는 개념이 출제된 적이 있을 텐데, 그 뜨거운 인지는 그 인지와 다음에 공감적 정서가 결합한 겁니다. 그죠? 했는데 그 인지가 동기화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자체는 받지 못하죠. 공감과 결합할 때에만, 그러니까 휴미 이야기했지, 그 정령과 결합할 때에만 이성이 동기적 요인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듯이, 그 인지는 공감과 결합할 때에만 동기적인 힘을 가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근본적인 건 무엇이죠? 정서가 근본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숙지를 좀 하시고요. 2014학년도 이전 기출 문제의 그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 방법으로 귀납적 훈육의 성격과 다음에 방법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시험제도 바뀌고도 요 주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 또 어떤 주제가 나왔냐면 공감의 기반을 둔 죄책감 발달 단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자, 출제가 되었고, 다음에 시험제도 바뀐 다음엔 그 인지와 공감의 통합이라는 주제에 포함되는 개념인 뜨거운 인지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 또 하나가 아까 보셨던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의 방법, 이 귀납적 훈육의 방법과 그 성격과 그 방법에 대해서 아마 서술형 형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가 지금 시험제도 바뀐 이유만 따져서 출제가 되지 않은 영역은 공감 그 자체의 성격하고 다음에 공감의 종류와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공감의 종류는 뭐가 있죠? 그 공감에 포함되는 종류들이 있죠. 공감적 고통, 동정적 고통, 공감의 기반을 둔 죄책감, 요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고요. 다음에 그 공감 발달 단계의 성격, 특징도 출제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금 우리가 풀어봤던 그 콜버그의 인지 발달론하고 호프만의 공감 이론 사이의 그 본질적인 차이점과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고, 다음에 인지와 공감의 통합에 대한 호프만의 논리, 그러니까 뜨거운 인지라는 이 그 개념은 출제되었는데, 그 뜨거운 인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인지와 공감을 호프만이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고자 했던가에 대한 그와 관련된 호프만의 논리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귀납적 훈육을 제외한 공감 발달을 위한 도덕교육의 방법, 뭐 역할 채택이라든지 이런 교육 방법 또한 여전히 출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리하실 때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어느 도덕교육학자의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누구든가요? 뉴리캠이죠. 자, 도덕적 권위가 힘을 가지는 것은 공공의 인정에 의해서다. 도덕은 권위가 있습니다. 그 도덕이 가진 권위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사회, 소위 그 여론이라고 불려지는 사회거든요. 이게 도덕이 가진 권위의 근원이 되고요. 근원이 되고, 학교의 규칙이 권위를 가지는 것은 규칙에 대해 가지는 학생들의 감정에 의해서이다. 어떤 규칙이 위반되었더라도 그 규칙은 여전히 규칙이라는 점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위반 시에 벌이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벌은 그 자체의 목적은 아니라 수단이다. 무엇을 위한 수단입니까? 네가 위반한 도덕 규칙이 여전히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주기 위한 수단이죠. 자, 벌은 규칙이 권위를 상실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수단이다. 도덕 규칙의 권위는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로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듀리켐이 제시한 도덕성의 세 요소 중에 규율 정신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그죠? 자, 이건 두 요소로 구성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칙성하고 또 하나는요, 규칙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죠. 그러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규칙의 권위는, 도덕 규칙의 권위는 그것이 위반되었을 때 위반자에게 가해지는 벌이 아니고 무엇에 의해 그 권위가 유지된다. 도덕 규칙에 대한 존경입니다.
도덕규칙에 대한 존경이요. 도덕규칙에 대한 이 존경, 존중, 존경이요. 자, 이 문제는 방금 보셨지만 그 듀리켐의 도덕성 구성요소 이론과 관련되어 있고 그 중에서 제1요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시문은 이 제1요소를 함양하는 도덕교육 방법으로서의 그 처벌 사용의 의의를 듀리켐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배경 지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규율정신, 그 도덕성의 구성요소는 3개죠. 첫째, 규율정신. 둘째,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 셋째, 자율성이 되겠습니다. 규율정신이란 도덕규칙을 의무로 받아들이고 그것의 권위를 존중하여 기꺼이 따르려는 경향성이죠. 이렇게 정의된 게 규율정신인데 이 안에 보면 두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죠. 도덕규칙을 의무로 받아들여 그걸 따르고자 한다는 것. 그런데 어디에 근거해 있어? 도덕규칙이 가지고 있는 권위에 대한 존중에 근거해 있어요. 자, 규칙성과 도덕규칙의 권위의 존중이라는 두 하위 요소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규칙성이란 도덕규칙을 시공간적 차원에서 일관되게 준수하고자 하는 행위자의 성향이고, 권위란 뭐 도덕규칙성에 작용하는 힘, 즉 사람들이 사회에 도덕규칙을 일관성 있게 준수하도록 만드는 도덕규칙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그 힘의 권위는 그거는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사회 집단에 대한 애착이고, 세 번째가 자율성 개념입니다. 자, 자율성이란 사회 규칙으로서의 도덕 규칙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선하다는 것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죠? 지적으로 이해해서 수용하는 겁니다. 지적으로 이해해서 수용하는 것이죠. 자, 받아들이고, 즉 개인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미 수행하고 있는 도덕 규칙의 본질과 기능을 지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러한 도덕규칙을 실천할 필요성을 인식함으로써 도덕적 행위를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자율성이라고 부릅니다. 자율성이라고 부르고요. 기출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이전에는 자, 도덕성의 구성 요소가 빈번하게 듀리켐과 관련해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당연히 듀리켐과 관련해서는 도덕성의 구성 요소 그 내용 성격을 확인하셔야 되고, 자, 다음에 듀리켐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피아제의 비판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듀리켐의 자율성 개념에 대한 피아제의 비판인데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피아제의 비판의 핵심은 일단은 그 자율성 자체가 사이비 개념인데 왜 사이비 개념? 이 강제에 입각한 자율성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 듀리켐의 자율성 개념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회의 도덕 규범에 대한 이해에 근거한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피아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안에는 그 강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그 사회에 있는 사회 규칙을 준수할 것.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제의 기초에 있는 자율성 개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그 이야기가 핵심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주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도덕교육론의 특징과 관련해서 목표, 방법, 다음에 도덕교육의 방법들, 그 방법 안에 뭐 학교 규칙의 준수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집단생활의 참여라든지 역사와 자연과학 교수라든지 이런 게 있고, 다음에 교사, 도덕교사의 도덕교사가 가지고 있는 권위의 기원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 자,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그 자율성 개념하고 다음에 그 세속적 도덕, 그렇죠? 그 혹은 세속적 도덕성이라고 불려지는 개념도 출제가 되었고, 자살론의 그 자살의 종류와 성격과 관련된 문제 또한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요. 우리 현 시험기 때는 보시면 자, 듀리켐과 피아제의 자율성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피아제의 관점에서 듀리켐의 자율성 개념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율성과 관련해서 듀리켐의 자율성 개념을 숙지하시고 그 피아제와 관련해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피아제의 관점에서 듀리켐의 자율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미출제 영역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양 고대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누구든가요?
고대 사상가라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종의 형이상학적 입장이 기술되어 있거든요. 존재론적 입장이 기술되어 있단 말이죠. 누구든가요? 예, 스토아입니다. 인과적 결정, 그러니까 필연성의 세계라는 스토아의 그 형이상학적 입장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항상 이 우주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하나의 유일한 실체로, 그리고 하나의 유일한 영혼으로 생각하라. 이 유일한 실체, 그리고 유일한 영혼은 신이라고 불리며 이 신은 곧 괄호이다. 원인 없이는 어떤 것도 이 세계에 있거나 혹은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행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거나 연결되지 않은 채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아무것도 없다. 인과적으로 완전히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자, 그것에 따라서 우주가 조직되는 운명 자체, 괄호 그리고 이성을 우리는 신이라고 부른다 라고 합니다. 자, 고대 사상가라고 했고 그리고 이 고대 사상가들 중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루스, 스토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필연성의 세계 혹은 인과적 결정론을 아주 단호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스토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아에게 이 신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건 우주고, 여기에 다른 명칭들이 있거든요. 지금 운명, 우주, 또 뭐가 있죠? 또 뭐 있었던가요? 예, 자, 나머지 한 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연입니다. 자연. 스토아 학파에게 있어서 스토아 학파에 여러 개념들이 있을 텐데, 스토아 학파가 여러 가지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그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우리가 보는 그냥 이런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일종의 이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법이거든요. 자연법인데 세계, 그러니까 이 우주를 조직하는 것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 전체는 이 자연의 이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어요. 되고, 그리고 이걸 원인으로 해서 다 생겨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인과적으로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원인으로 해서 다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대로 윤리학에 적용이 되죠. 윤리학에서 여러분들 인간의 최고선을 스토아가 뭐라고 부릅니까? 행복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고, 이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한 삶은 어떤 방식으로 실현됩니까? 자연을 따를 때 생성됩니다. 자연을 따를 때. 하기 때문에 스토아주의자들에게 가장 우선적인 슬로건은 자연을 따르라는 겁니다. 자연을 따르라는 것. 자연을 따르라는 것.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윤리학에 있어서든 형이상학에 있어서든 자연이 스토아에게서는 가장 중립적인 개념입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은 다 각자의 자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는 소의 자연, 달리 말해 본성을 가지고 있고, 개는 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삶이란 각자 자기 자신의 자연, 즉 본성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좋은 삶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케이스 자연, 본성은 뭡니까? 이성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자연을 따른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성을 따른다는 말이 됩니다. 인간에겐. 그리고 이성을 따른다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이성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요구하는 것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의무론적 성격을 가지게 되고요. 윤리학 자체가 다음에 굉장히 합리주의적인 윤리설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되거든요. 자, 이 개념이 스토아에게는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서 출제를 해봤습니다. 거기 배경 지식 보시면 스토아 학파의 자연 개념이 있죠. 요 자연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연이란 세계의 존재 질서를 규정하는 자연법입니다. 자연법이거든요. 스토아한테는 우리가 윤리적 삶을 살아갈 때도 자연을 따라야 되고, 다음에 국가, 그러니까 정치, 통치의 원리도 자연을 따르는 겁니다. 이 자연이 모든 것의 원리가 되거든요.
자, 곧 신의 이법. 신이란 만물을 최상으로 배열하는 섭리이며 세계의 생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원리, 즉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 원인인 세계의 있음이 하기 때문에 세계 안에는 우연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최초 원인으로부터 각자 또 원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자,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신의 이법 혹은 자연법에 의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처럼 신의 이법은 세계 속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인과 법칙으로 그것은 필연성을 특징으로 따라서 세계 속에 우연이란 존재할 수 없다. 모든 것은 신의 이법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모든 것은 항상 최선의 것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신의 이법은 만물을 최상으로 배열하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세계들 중에 가장 나은 세계입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세계 중에 최선의 세계입니다. 이것 이상의 다른 세계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에 저항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전체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 자연의 이법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 속에서 생성되는 모든 것은 최선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걸 바꾸려 한다거나 그렇게 노력할 이유도 없고 바꿔주지도 않고. 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그 형이상학과 관련 필연성의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에 그 행복주의 윤리설, 가장 빈도가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인간의 최고선의 행복의 성격과 그것을 획득하는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인간의 최고선은 행복이고요. 그 행복은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죠? 비합리적 정념이 완전히 제거된 부동심의 상태이죠. 자, 이 상태는 어떻게 도달 가능합니까? 자연을 따를 때, 이성을 따를 때, 덕 있는 삶을 살 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되지요. 자, 다음에 그 의무론적 윤리설과 관련해서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근원이 무엇이냐와 관련된 문제가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스토아한테 도덕적 의무의 근원은요, 자연입니다. 자연이에요. 인간이 막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요. 자, 도덕적 가치와 의무의 근원은 자연이며 그것들은 자연의 필연성에 대한 이성적 인식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알게 되고요. 따라서 도덕적 가치와 의무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이야기. 다음에 그 자유론, 그 스토아의 자유론을 주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참된 자유란 어떤 것이냐? 에픽테투스가 그 이 자유를 해명하면서 구분한 게 있죠. 어떻게 구분합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과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죠. 일단은 이 구분은 자유의 영역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구분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에서는 자유가 없죠. 그건 자유의 영역이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의 영역이죠.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생각, 믿음, 욕구에 기반해 무엇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위하고 어떤 정서를 갖는 것. 자, 요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 스토아 학파에게 자유는 내적인 겁니다. 우리 내면적 자유죠. 자유인데, 자, 이거는 요 구분, 에픽테투스의 요 구분은 자유가 어디에서 성립하느냐를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참된 자유, 그러면 생각, 믿음, 무엇을 선택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그러면 아무 것이나 선택하고, 아무렇게나 판단하고, 어떤 신념, 다 자유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스토아에게서 참된 자유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것은, 뒤에 보시면, 신의 이성적 법칙에 대한 참된 이성적 통찰에 의거해 그러한 법칙에 부합하는 삶의 방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실천함으로 생겨나는 비이성적 정념으로부터의 해방 상태가 참된 자유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하고 이 상태는 동일한 상태입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는 상태와 행복한 삶을 누리는 상태는 동일해요. 다 비합리적 정념으로부터의 해방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세계시민사상과 시민의 정치적 의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고, 자, 스토아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지난해 아마 그 에피쿠로스가 그 기입형으로 그 출제가 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미출제의 영역은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확률에 목숨을 걸 수는 없지만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 확률에 목숨을 정 급하시면
확률이라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가 좀 안 된 부분 뭐 이런 거.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짓이긴 한데 자 어쨌든 간에 스토아가 출제가 제 기억이 맞다면 그리고 제가 본 게 맞다면 안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스토아를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한국 불교 사상가의 글입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이 사상가의 개념을 쓰세요. 누구든가요? 4번? 원효죠? 교과서에 원효 설명하면서 여러 교과서가 이 개념을 소개하고 있던데 환기일심, 이익중생, 일심으로 돌아가 중생 이롭게 한다 뭐 이런 원효 대사의 평생의 어떤 신념, 평생의 신념입니다. 일심으로 돌아가고 그걸 바탕으로 중생을 이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환귀일심을 주제로 한번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목숨은 오직 중생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결코 없다. 이같이 중생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 목숨이라서 이를 최고로 받들어 아낀다. 이제 이같이 중요한 목숨을 다 바쳐 지극정성으로 삼보에 귀의한다는 것을 귀명이라 한다. 또한 귀명이란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자, 이제 명으로 돌아간다라는데 그건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목숨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요때 근원이 뭐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대성의 최됨은 고요하고 적막하며 깊어서 거룩하다. 비록 이 대성의 체가 깊고도 현묘하지만 어찌 만상의 밖을 벗어나 있으며 고요하고 또 고요하지만 어찌 백가 그러니까 뭐 불교도들이 막 이런 이론 저런 이론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 백가의 말 속에 벗어나 있으랴. 그러나 만상의 밖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오한으로도 그 본체를 볼 수 없으며 백가의 말 속에 있으나 사변으로도 그 모양을 말할 수가 없다. 자, 대성의 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대성의 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 그리고 돌아가야 될 근원 뭡니까? 일심입니다. 일심. 대성의 체는 중생의 마음입니다. 일심이에요. 대성의 체는 중생의 일심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론은 원효에게 가장 중요한 이론이죠. 화쟁 사상의 이론적 근거가 되고 있는 일심 이문 사상이 되겠습니다. 일심 이문 사상이고요. 일심의 의미와 다음에 일심의 이문의 성격을 배경 지식에 실어뒀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두시고 기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당연히 일심 이문 사상이 출제가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심 개념 다음에 이문 개념, 이문의 개념들을 확인을 해두셔야 됩니다. 반드시 두시고 다음에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일심 이문 사상에 기초한 화쟁의 논리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떻게 돼 있죠? 펼치면 여러 백가의 이론들이란 특히나 공종유종 이런 것들은 일심이 펼쳐진 것이고 하지만 일심을 떠나 있는 게 아니죠. 모으면 일심 안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통합되는 하기 때문에 서로 대립할 필요가 없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룬다라는 게 기본 논지죠. 그죠? 거기에 이문의 관계로 설명을 하잖아요. 자, 일심 이문이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어떤 식으로 화쟁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그와 관련한 기출도 있었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거를 확인을 해 두셔야 되는데 예전 서답형 문제에 화쟁의 논리라고 해서 계합과 종료의 논리, 입하와 여탈의 논리, 동의와 유무의 논리, 다음에 이변 비중의 논리 이런 논리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출제된 적이 있는데 박종홍 선생님이라고
서울대학교의 철학과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이었고 우리나라 1세대이십니다. 1세대 선생님인데 이분은 뭐 동서양을 막 이렇게 망라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전집도 있습니다. 유고집 전집도 나와 있고 제자들이 굉장히 존경을 했거든요. 돌아가신 다음에 전집이 있고 제 석사학위 지도교수 선생님도 이분 제자입니다. 제자하고 거의 그 우리나라의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분인데 국민교육 헌장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요걸 얻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부여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뭐 그런 없고 제 지도교수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이분은 밤마다 여러분 단파 라디오가 뭔지 아세요? 북한 방송 듣는 라디오가 있습니다. 그거를 계속 밤마다 이렇게 청취를 하셨던 분이랍니다. 전쟁 공포증이 있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혹시 전쟁 날까봐 밤마다 북한 소식을 들었 그런 분인데 이분의 원효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효 연구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시됐던 게 이 논리입니다. 그리고 원체 권위가 있는 분이라서 일정 시점까지 원효에 대한 해석 논리, 화쟁의 논리, 이분 방금 모셨던 거 있잖아요. 이게 통용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원효 연구가 무르익고, 불교 쪽에서 무르익고, 이 선생님이 제시하셨던 이 논리 있잖아요. 이 논리에 대한 논박들이 그 이후에 계속 쏟아졌답니다. 특히나, 참고로 이게 이후에 어떤 식으로 불교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불교학을 하시는 분 쪽에서 어떤 식의 문제 제기를 했냐면, 이 도교의 관점에서 원효를 해석했다는, 도교의 관점에서, 도가의 관점에서 원효를 해석했다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었고, 여기 보시면 이파 무슨 논리 하잖아요. 마치 장자가 장자 제물에서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도교의 구조를 가지고 장자 같은 사람들의 시스템을 가지고 원효를 해석했다라고 문제 제기가 있고 비판이 된 이후에 이 박종흥 선생님의 이 화쟁의 논리는 더 이상 통용되는 이론은 아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읽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화쟁의 논리, 화쟁의 근거는 전부 1심 2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출문제도 1심 2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쟁의 근거가 뭐냐, 이론적 근거가 뭐냐고 물으면 그냥 1심 2문 사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또 하나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냐면 화쟁을 위한 실천 수양론으로서 지관 이행 있죠. 지행 이행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관 이행입니다. 지관 이행을 물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1심 2문 화쟁의 논리, 다음에 화쟁을 위한 수행법으로서 지관 이행, 자 이런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험 제도에서는 기입형으로 아주 단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의천의 글을 제시하고 이게 누구의 무슨 사상이냐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출제 안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거 물어본 게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미출제 영역 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제로 지금 이전에 출제된 영역 그 이상을 넘어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주제가 그 주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십시오. 1심 2문 사상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다음에 그것에 근거한 화쟁의 논리, 다음에 화쟁을 위한 실천 수행법으로서 지관 이행,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때까지 지금 시험제도 바뀐 다음에 지난해 진울이 출제되고 화쟁이 물론 그 전에 출제되긴 했는데 원효가 근데 거의 출제 안 됐다고 보는 게 맞죠. 그냥 원효의 화쟁 사상 이런 게 답이었으니까 한국 불교 사상가들이 매년 한 문씩은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크게 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냥 매년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돌아갈 거거든요. 작년에 진울, 근데 진울도 기입형으로 나왔나요? 기입형으로 출제가 되었죠.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원효가 나올 수도 있고 원효나 진울이나 기입 지금 서술형 문제는 출제가 안 됐던 걸로 기억납니다. 하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 5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5번 문제. 다음은 어느 한국 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무릇 기역이라는 것은 리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 기 밖에 리를 말함이 아니니 사단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리를 주로 해서 말했어도 기는 거기에 있다. 이게 지금 사단이 그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에 니은이라는 것은 기를 주로 하여 말한 것일 뿐 리 밖에 기를 따로 말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자, 칠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죠. 자, 근데 지금 첫 번째 문장을 보셔 아시겠지만 사단과 칠정을 구분할 때 리를 주로 했다, 기를 주로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소위 그 소주를 가지고 사단 칠정을 나누고 있죠. 그럼 누굽니까? 퇴계죠. 이황 선생입니다. 그죠? 그러면 다 읽어봅시다. 맹자의 기뻐함, 순의 환엠, 공자의 슬픔과 즐거워함, 함은 기가 리를 따라 바람에 조그만 장애도 받지 않은 것이므로 리의 본체가 온전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앞에 그 성인들이지 않습니까? 이 성인들도 슬퍼하고 다 했단 말이죠. 소위 말해 성인들도 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정은요. 기가 뭘 따라요? 리를 따라 발했기 때문에 리의 본체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일반인이 어버이를 보면 기뻐하고 상을 당하면 슬픈 것도 기가 리를 따라 발한 것이지만 이때 그 기가 가지런할 수 없어 리의 본체도 순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이로서 논하면 비록 칠정을 기에 발이라 해도 리의 본체가 무엇이 해롭겠으며 또 어찌 형기와 성정이 서로 관련되지 않을 염려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요. 기역은 뭡니까? 이발, 기수지죠. 그렇죠? 리가 발하고 기가 따른다는 것. 니은은 뭡니까?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는 것. 그 말이 들어갑니다. 그게 칠정이고 그게 사단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문제는 뭐 당연히 그 사단 칠정의 성격을 묻는 문제고 이미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이황 문제 어떤 게 나왔나 봅시다. 이황의 본체론의 독창성과 관련해서 이발설, 이존설과 관련된 문제가 이전에도 출제가 되었고 심성론, 특히 그 인성론, 다음에 사단 칠정론과 관련된 문제가 상당할 비중으로 출제가 되었고 그 비중만큼이나 또 비중 있게 출제된 주제 영역이 경중심의 수양론입니다. 경중심의 수양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13년 이후 지금 시험 제도에서도 이황 관련 문제는 그 이전에 출제했던 주제 영역 속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첫째, 이황의 본체론, 그중에서 이황의 본체론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이라고 이야기되는 이존설, 이발설, 이도설 요게 출제가 되었고요. 또 하나가 인심도심론이 출제되었습니다. 심론에서 인심도심론이 출제가 되었고, 자, 요 인심도심론과 함께 묶어서 경중심의 수양론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빈도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 출제되지 않은 것 중에 좀 중요한 영역이 사칠론이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단 칠정론이요. 사칠론이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출제 영역, 리발설, 이존설, 이도설을 심성론적, 수양론적, 이렇게 서술형 문제 형태로 내자면, 다음에 심성론과 관련해서 성론인데 성론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중요한 게 사칠론입니다. 사칠론이 여전히 출제가 안 되고 있고, 수양론은 경중심의 수양론이 출제가 한번 되었고, 나머지 좀 이황 관련해서, 이황의 수양론 관련해서 굉장히 좀 독특한 점 중에 하나가 경물설입니다. 리자도의 경물설 정도가 있고요. 근데 사칠론을 출제한다라면 홀로 출제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100% 기대성 아니면은 2입니다. 같이 묶어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매우 높은데 어쨌든 간에 자, 그런 점을 유의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보도록 합시다. 6번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다음은 어느 동양윤리사상가의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용어를 쓰세요. 진실로 천하가 부유하기를 바라고 혼란을 싫어한다라면 마땅히 리얼을 행해야 한다. 이것이 성왕의 법이며 천하를 다스리는 돈이 자 통치의 원리고 성왕이 훌륭하신 왕이 다스렸던 일종의 정치의 원리요 통치의 원리. 통치의 원리가 될 것이다. 사람은 아이나 어른이나 귀하거나 천하거나 모두 똑같은 하늘의 신하이다. 일단은 육아는 빼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은 진실로 사람을 두루 평등하게 육아는 빼야 돼요. 빼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선진 시대의 사상가들 중에 만민평등을 이만큼 강조하는 학파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굽니까? 묵자밖에 없습니다. 에? 묵자. 두루 평등하게 보전해 주시고 먹여주는 것이다. 대저 어찌 하늘은 무엇을 바라지 않겠는가? 하늘의 뜻은 괄호다. 라고 말합니다. 천지, 하늘의 뜻. 하늘이 바라는 것. 자, 인격적 주제천이죠. 그러니까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 하늘이 사람에게 바라고 그래서 명령한 것 뭡니까? 겸의 교리입니다. 괄호 아래는 겸의 교리, 소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롭게 하는 것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배경지식 보시면 겸해란 모든 사람에 대한 차등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기 때문에 육아의 인과는 다르죠. 육아의 인과 다르고 다음에 노자가 말씀하시는 사랑. 노자의 사랑도 육아의 인하고는 달라요. 노자의 사랑도 육아의 인과 다른 점은 친소가 없어요. 친소가 없고 그냥 널리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도가의 사랑이고 묵자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자, 이 점에서 겸해는 좀비 친소가 있는 사랑을 주장하는 육아의 인과는 다르고 겸해는 반드시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나타. 즉 서로 함께 사랑함의 결과는 서로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의 교리는 타인과 더불어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실천 원리로 최상의 도덕 원리가 되겠다. 그래서 묵자의 윤리설이 공리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여러분 천론, 즉 하늘의 성격을 어떻게 보았는지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로 보죠? 인격적 주제자로 보죠. 의리천도 아니고 도덕천도 아니고 입법천도 아니고 오호의 감정,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격자. 그렇죠? 도덕적 감시자고 종교적 제재자고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는 당연히 겸의 교리설이 거의 중심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3표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표법 또 정리를 하셔야 되죠. 3표가 무엇인지 다음에 3표 안에 3가지 표시 있죠. 그 내용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정치사상입니다. 특히나 정치사상에서 중요한 게 뭐죠? 상현상동사상. 상영상동사상하고 또 하나가 언급이 되었던 게 정치적 모범인데 이거는 거의 객관식 시기에 속으라고 낸 문제고 우왕 낸 거고 또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비명론을 그러니까 명을 거부하는 논리를 요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가 되었고요. 출제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3학년 2전, 그러니까 지금 시험기 때는 묵자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보셔야 될 겁니다. 다 보시고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비자, 묵자, 다음에 기타로 이렇게 포섭될 수 있는 지금 양주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주, 한비자, 묵자, 이렇게. 양주만이 지금 출제가 되어 있고, 한비자하고 묵자가 출제가 안 됐는데 한비자는 솔직히 서술형 시험 문제로 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평은 모를까? 만만치가 않은데 만만한 건 오히려 한비자보다는 더 선호되는 건 묵자니까 묵자를 한번 목숨을 걸어볼까요? 어쨌든 간에 준비를 좀 하시는 거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